안녕하십니까. 윤혜호 모레타입니다. 유병아 교수님의 책을 기준으로 법철학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프랜시스 베이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베이컨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말로 삼겹살이죠. 어쨌든 간에 프랜시스 베이컨은 1561년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1627년 전후에서 사망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프랜시스 베이컨이 태어날 때에 영국의 집권자는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이었고요. 프랜시스 베이컨이 일정한 성장을 하고 사회생활을 본격적으로 하는 시기에는 엘리자베스 1세에서 제임스 1세로 집권자가 바뀌는 그런 상황 속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프랜시스 베이컨이 1561년에 태어났는데요. 1562년 3년 전후해서 영국은 아메리카 신대륙에 처음으로 직영 식민지를 건설을 합니다. 그래서 프랜시스 베이컨이 태어난 시기에 영국은 신대륙의 버지니아라는 곳에 직영 식민지를 처음으로 건설하고 활발한 무역을 시작하던 그런 시기였고요. 프랜시스 베이컨이 1561년에 태어났는데 1588년에 토마스 홉스가 태어나서 같이 영국에서 성장을 하고요. 이 사람이 1627년 전후에서 죽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람이 죽고 한 4, 5년, 6, 7년 후에 로크가 태어납니다. 어쨌든 간에 프란시스 베이컨이 살던 시기에 경제적 또 정치적 철학적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프랜시스 베이컨은 아버지가 엘리자베스 1세 궁정 장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궁을 담당하던 최고 관리직이었다 이런 얘기죠. 아버지를 통해서 상당한 처세술을 익히게 되고요. 12세부터 대학에 진학을 해서 공부를 하고 18세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는데요. 그런데 얘가 막내였기 때문에 충분한 상속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프란시스 베이컨의 뒤를 봐주던 에섹스 백작이 있는데요. 이 백작 덕에 이제 성장을 변호사로서 성장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엘리자베스 1세가 에섹스 백작을 별로 좋아하지 않은 시기가 생겼는데요. 엘리자베스 1세는 프란시스 베이컨에게 에섹스 백작의 처형을 명합니다. 이때 베이컨은 에섹스 백작을 처형하는 역할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자베스 1세가 어떤 부당한 사람을 고문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어떤 정보를 얻고 싶었을 때가 있었는데요. 이때 프랜시스 베이컨의 상대편, 정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사람은 코크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그런 부당한 명령을 따를 수 없다라고 해서 거부를 하는데, 베이컨은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이런 걸 보면 프랜시스 베이컨은 권력에 상당히 영합적인 사람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베이컨은 엘리자베스 시기에 진급을 쭉 하다가 검찰총장을 지원했는데 엘리자베스 여왕이 프랜시스 베이컨에 대해서 신임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집권한 제임스 1세 때 프랜시스 베이컨은 검찰총장을 거쳐서 내각의 수상까지 되는 그런 지위에 올랐는데 60세, 이 사람이 60세 되던 시기에 뇌물을 이렇게 받은 것이 걸려서 쫓겨나게 됩니다. 어쨌든 간에 프랜시스 베이컨은 지금 설명드렸듯이 굉장히 현실적이고 권력지향적인 사람이었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철학적 어떤 사고는 어떤 형태였는가라고 하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신대륙이 발견이 되고 또 과학의 발달로 여러 가지 가치관의 변화가 생기는데요. 이 사람은 그 이전에 토마스 아퀴나스의 스콜락 철학이라든가 안 그러면은 아리스토텔레스 개념의 그리스 철학에 대해서 완전히 무시를 합니다. 인간의 삶에 있어서는 현실이 중요하지 하나님의 뜻이라든가 진리, 덕 이런 거에 대해서는 신경 쓸 필요가 없고 오로지 현실 문제를 해결해서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인간의 삶의 목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함으로써 그 이전까지의 어떤 진리와 관련된 덕과 관련된 보편적인
학문에 대해서는 철저히 배제를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학문을 하는 목적을 크게 세 가지로 얘기하는데요. 첫 번째는 덕을, 개인의 덕이나 인성을 높이기 위한 그런 학문을 하는 사람도 있고, 두 번째는 자신의 지적 사치를 위해서 학문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 지적 사치를 위해서 학문하는 사람은 덕을 위한 것도 아니고 현실의 필요성을 위한 것도 아니고 오로지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학문을 하는 사람들이고, 마지막으로 학문을 하는 세 번째 이유가 바로 현실 문제를 해결하고 인간의 부를 증가시키고 행복을 증가시키는 것이 바로 학문의 목적이다. 이렇게 나눈 다음에 학문을 하는 이유를 나눈 다음에 그 중에서 세 번째 학문의 이유, 그러니까 현실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적 부와 행복을 늘리는 데 필요한 그런 학문만이 진정한 학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프랜시스 베이컨은 그 이전에 있었던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진리를 찾으려는 그런 학문을 완전히 배제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새롭게 학문을 하려면 꼼꼼하게 실험하고 관찰해서 그러한 것을 반복시켜서 새롭게 진리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 라는 형태로 연구 방법론을 주장하는데, 이 연구 방법이 바로 귀납법적 연구 방법입니다. 어쨌든 간에 베이컨은 지금 설명드렸던 이러한 학문적 관점을 갖고 있었는데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법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사람의 어떤 사상적 기반이나 가치관을 설명드리면 이 사람이 법을 어떻게 봤는지 아마 아실 수가 있을 텐데요. 이 사람은 인간에게 있어서 학문은 신의 진리나 인간의 덕, 보편적인 덕, 인간의 완성 이런 거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기 때문에 법도 역시 그러한 것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보고 바로 현실 문제, 지금 상황이 과학이 발달하고 상업이 급격히 발달하고 또 신재료가 무역이 증가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다시 얘기하면 현실 문제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한 그러한 기능적인 법이 필요하다라는 관점에서 법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인간의 어떤 진리나 보편적인 신의 뜻을 위한 그러한 법은 있을 수 없고 현실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준으로서 법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한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법을 제정을 하게 되면 그것을 해석할 때 정의라든가 신의 뜻이라든가 덕 이런 법 규정과 관계없는 내용을 넣어서 법을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오로지 그 법 자체의 기능, 그것이 현실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어떤 점에서는 불합리하고 어떤 점에서는 합리적으로 이익을 주는가를 판단하고 거기에 따라서 법이 개정되거나 다시 제정되는 형태를 갖춰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법 규정의 기술적인 어떤 부분을 중요시하고요. 그 법 규정 이외에 어떤 보편적 원리를 가지고 법을 해석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철저히 이제 법적 용어로 법 실정주의 관점에서 법을 이해하고 있다는 거 아실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프랜시스 베이컨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알투지우스하고 그루티우스를 차차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